제2장. 그동안 그는 다른 아이들과 좋은 친구가 되었지만 진정한 친구는 아직 찾아낼 수가 없었다. 동급생들 가운데서는 특별히 친근하게 느껴지거나 혹은 마음이 끌리는 친구는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네들은 이 과감한 실력자를 밉지 않는 싸움패로 돌리고 싶었는데도 그가 오히려 모범 학생의 명성을 획득하려고 하는 듯한 극히 얌전한 동급생이라는 것을 알고 의외로 생각하였다. 수도원 안에는 골드문트가 마음을 끌리고 호감을 갖고 있으며 언제나 머릿속에 간직해두고 경탄과 사랑, 존경심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둘 있었다. 그들은 바로 원장 다니엘과 조교사 나르치스였다. 골드문트는 가끔씩 원장을 성자라고 생각했다. 그의 소박성과 친절, 맑고 자애가 넘치는 눈빛, 명령과 지배를 경건하게 봉사로서 실행하는 그의 태도, 조용하고 선량한 그의 행동 등 이 모든 것들이 커다란 힘을 갖고 그를 끌어당겼다. 할 수만 있다면 이 경건한 사람의 유일한 종이 되고 싶었다. 언제나 이분 곁에 머물러서 시키는 일에 복종하고 또한 받들고 싶었다. 복종과 헌신의 소년다운 그의 모든 소망을 끊임없는 희생의 제물로 바치고 싶었다. 그리고 맑고 고귀하며 또한 성자다운 생활을 이분에게서 배우고 싶었다. 왜냐하면 골드문트는 수도원의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가능하다면 완전히 그리고 언제까지나 수도원에 남아서 그의 일생을 하느님께 바칠 결심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그의 바람이기도 하거니와 아버지의 소망이며 분부이기도 했다. 또한 그것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소명과도 같았다. 아무도 이 아름답고 빛나는 소년을 보고 그런 생각을 갖지 않는 것 같았으며 어떤 무거운 짐이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것은 출생의 부담, 속죄와 희생에 보이지 않는 숙명이었다. 골드문트의 아버지가 원장에게 어느 정도의 암시적인 언지를 하면서 아들을 언제까지나 이곳 수도원에 남게 하고 싶다는 의사를 넌지시 밝혔는데도 원장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골드문트의 출생에는 어떤 보이지 않는 오점으로 인해 그것이 속죄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원장은 아버지에게서 별 호감을 느끼지 못했으므로 아버지의 말투와 좀 대단하게 구는 태도 전체에 겸손한 냉담성을 가지고 대했을 뿐 그의 암시에는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골드문트의 사랑을 눈뜨게 해준 또 한 사람은 원장보다 훨씬 날카로운 관찰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나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나르치스는 그에게 얼마나 소중한 황금새가 날아들어 왔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 그 자신의 고귀한 성품 때문에 고립되어 있었던 나르치스는 골드문트가 모든 점에 있어서 그와 반대인 것 같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와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이내 깨닫게 되었다. 나르치스는 음울하고 야윈 반면에 골드문트는 꽃처럼 눈부셨다. 나르치스가 사색가요 분석가라고 한다면 골드문트는 몽상가이며 동심의 소유자였다. 그러나 그 상반되는 사람들 사이를 이어주는 공통점이 있었으니 그것은 두 사람이 다 같이 고귀한 성품을 지녔다는 것, 특별한 재간과 특징에 의해서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나 보인다는 점이었다. 나르치스는 곧 그 젊은 영혼의 성질과 운명을 꿰뚫어보고 열렬한 관심을 보냈으며 골드문트는 누구보다 뛰어나고 아름다운 그의 선생을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골드문트는 내성적이었으므로 조심성 있고 교양이 있는 동급생들이 하는 것처럼 열심히 공부하는 방법 말고는 나르치스의 사랑을 얻는 방법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를 주저하게 한 것은 꼭 수줍음 때문만은 아니었다. 자기에게서 나르치스의 존재가 위험할 수도 있다는 느낌이 그를 주저하게 만든 것이다. 골드문트는 겸손하고 선량한 원장과 지나치게 명석하고 학식이 많으며 슬기로운 나르치스를 동시에 이상과 모범으로 삼을 수는 없었다. 더욱이 골드문트는 그 젊음의 모든 힘을 기울여서 결합하기 힘든 두 개의 이상을 향하여 노력했다. 이것이 종종 그를 괴롭혔다. 수도원에서 들어온 처음 몇 달 동안 골드문트는 가끔씩 머릿속이 마구 혼란스러워져서 거기서 도망치든가 아니면 친구들과 사귀고 있는 동안의 괴로움과 마음속의 분노를 발산시켜버리자는 강한 유혹에 빠져들었다. 선량한 골드문트는 자주 하찮은 놀림을 당하거나 학생들 사이에 흔히 있을 수 있는 심한 말을 듣기만 해도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서 애써 그것을 자제하느라고 눈을 감고 창백해진 얼굴로 아무 말 없이 시선을 돌리곤 했다. 그러다가는 마구간으로 블레스를 찾아가서 목에다 입을 맞추며 울어버리는 것이었다. 그의 괴로움은 점점 깊어져서 급기야는 눈에 띌 정도까지 되었다. 그의 뺨은 수척해지고 눈은 생기를 잃고 움푹 들어갔다. 모든 사람들에게서 사랑을 받던 미소조차 볼 수 없었다. 골드문트 자신은 지금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지 못했다. 그는 선량한 학생이 되고 이어 수사로 채용되었다가 신부들의 경건하고 조용한 형제가 되고 싶다는 성실한 소망과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힘과 재능이 경건하고 순탄한 목표를 향해서 정진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었을 뿐 그 밖에 다른 노력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도 관심이 없었다.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면서도 멋진 그 목표에 도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 그로서는 그 얼마나 슬프고도 이해할 수 없는지 모른다. 그는 자신에게서 자주 비난을 받아야 마땅할 경향이나 상태를 발견하고는 얼마나 낙담하고 당황했을까? 이를테면 나태한 상태와 학업에 대한 혐오감, 수업 중에 공상에 빠진다거나 졸고 있는 것, 라틴어 선생에 대한 저항감과 반감, 동급생들에 대한 신경과민이라든가 화를 잘 내는 성질 등. 무엇보다도 그의 마음을 방황하게 한 것은 나르치스에 대한 사랑과 다니엘 원장에 대한 사랑이 서로 합치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나르치스도 자기를 사랑하고 그에 대해 기대를 가지고 대한다는 사실에 확신을 가질 때가 많았다. 그러나 나르치스는 소년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관심을 소년에게 갖고 있었다. 나르치스는 이 밝고 사랑스러운 소년을 친구로 만들고 싶었다. 그리고 그는 이 소년이 그의 성격과 반대되는 동시에 그의 모자라는 점을 지니고 있음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나르치스는 이 소년을 이끌어 그를 발전시켜 꽃을 피게 해주고 싶었다. 그러나 이러한 자신의 감정을 애써 누르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그를 저지시킨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학생들이나 수사들한테 반한 교사나 신부들에 대해 느끼는 골드문트의 혐오감이었다. 그 자신도 나이 지긋한 사람들이 그에게 쏟는 타는 듯한 호의나 애무에 무언의 방위로서 대항할 때도 있었다. 이제는 그 자신도 그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그 자신도 골드문트를 사랑하고 귀여운 그의 웃음을 보고 싶고 애정이 깃든 손으로 밝은 황금색 머리칼을 만져주고 싶은 충동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는 결코 그렇게 하지는 않으리라. 결코. 그 밖에도 그는 교사의 직권이나 권위까지는 아직 가지고 있지 않지만 교사의 계급에 있는 조교사로서 특별한 주의와 경계심을 갖는 버릇이 있었다. 그는 학생들보다 고작 2~3살 위인데도 마치 20살이나 더 나이를 먹은 사람처럼 행동했다. 그는 또 어느 한 학생만을 편애하는 행위를 절대 하지 않았으며 밉살스럽고 보기 싫은 학생도 모두 다 특별히 공평하게 돌보아주는 습관이 있었다. 그의 봉사는 정신에 대한 봉사였고 그의 엄격한 생활은 정신에 대해 바쳐진 것이었다. 다만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방심한 순간에만 몰래 남보다 뛰어난 지식과 지혜에 대한 오만으로 만족해할 뿐이었다. 골드문트와의 우정은 대단히 매력적이기는 했으나 많은 위험이 따르고 있었으므로 그것을 생활의 중심이 되게 해서는 안 되었다. 그의 생활의 중심과 의미는 정신에 대한 봉사, 언어에 대한 봉사였다. 자신의 이익을 단념하고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보다 높은 정신적인 목표를 향해 조용히 인도하는 것이었다. 골드문트가 마리아브론 수도원의 학생이 된 지도 벌써 1년이 넘었다. 그는 수백 번이나 앞마당의 보리수와 아름다운 밤나무 밑에서 친구들과 장난을 하고 놀았다. 달리기, 공차기, 술래잡기, 눈싸움 등. 지금 다시 봄이 되었지만 골드문트는 지쳐서 몸이 쇠약해진 것처럼 느껴졌다. 때때로 머리가 아팠고 수업 시간에는 졸지 않도록 조심하느라고 애를 써야 했다. 그런 어느 날 아돌프가 그에게 말을 걸어왔다. 처음 만났을 때 대뜸 주먹다짐을 한 그 학생이었다. 그해 겨울 그 두 사람은 유클리드 기하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었다. 저녁 식사 후에 자유시간이어서 그 시간에는 큰 침실에서 놀거나 자습실에서 잡담을 하거나 수도원 마당을 산책하는 것도 허락되었다. 골드문트를 끌고 계단을 내려가면서 아돌프가 말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줄게.
하지만 넌 모범생이라는 것이 탈이야. 언젠가는 주교가 되겠지. 아무튼 친구와의 의리를 지켜 선생한테 고자질하지 않겠다는 약속부터 해줘. 골드문트는 그 자리에서 약속했다. 수도원에서 수도원 자체는 명예도 있었지만 학생들의 명예도 있어서 가끔 그 양자 사이에 충돌이 일어날 때도 있었다. 그러나 어디서든지 불문율은 성문율보다 우위에 있는 법이어서 일단 학생이 된 이상 학생끼리 규율과 명예관념에 배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아돌프는 조심스럽게 현관을 빠져나와 그를 나무 밑으로 데리고 가 소곤소곤 이야기를 했다. 아돌프도 가입되어 있는 대담한 몇 명의 친구들이 있는데 몇 세대 전부터 대물림에 오고 있는 이 학교의 관습대로 그들이 아직은 신부가 아니라는 사실에 어울리도록 가끔 수도원을 빠져나와 마을로 나간다는 이야기였다. 그것은 정상적인 남자라면 빠뜨릴 수 없는 즐거움이요, 모험이라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우리가 돌아올 때는 벌써 문이 잠겨 있을 걸 하고 골드문트가 말했다. 물론이지, 문은 분명히 잠겨져 있어. 그렇기 때문에 더 재미나는 거야. 하지만 아무도 모르게 비밀 통로로 들어올 수가 있거든. 뭐 별다르게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지만 말이야. 골드문트는 생각이 났다. 마을에 간다는 소문은 벌써 들은 적이 있었다. 그러고 보니 남들 모르게 여러 가지 재미나 모험을 즐긴다는 것은 밤나들이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수도원의 규칙에 위배되는 일로 엄한 벌로서 금하고 있었다. 골드문트는 깜짝 놀랐다. 마을에 가는 것은 정상적인 남자 사이에서 학생의 명예로 간주된다는 것, 그런 모험을 함께 하자는 권유를 받는다는 것은 일종의 명예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거절하고 돌아가 침대에 눕고 싶었다. 몹시 지치고 비참한 기분이어서 오후에는 자꾸 머리만 아팠다. 그러면서도 그는 아돌프에 대해서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밖에 나가 모험을 해보면 무언가 멋진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 때문에 두통과 우울증과 침울한 기분을 씻어버릴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것은 속세로 나가는 소풍이어서 무언가 음침하고 금지된 것이며 어쩌면 불명예스러운 것이기도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해방이고 체험이 될 수도 있었다. 아돌프가 설득하는 동안 골드문트는 망설이며 서 있다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고는 자기도 동행하겠다고 승낙했다. 골드문트는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아돌프와 함께 이미 어둠이 드리워진 넓은 앞마당의 보리수 아래로 몸을 숨겼다. 마당의 바깥문은 그 시간이면 벌써 닫혀져 있을 것이다. 아돌프는 그를 수도원의 물방앗간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거리는 어두컴컴하고 물방아가 돌아가는 소음 때문에 몰래 빠져나가기는 아주 쉬웠다. 둘은 축축하고 미끌미끌한 두꺼운 널빤지를 차곡차곡 쌓인 더미 위에 뛰어내렸다. 그러고는 두꺼운 널빤지를 한 장 빼내어 개울 위에 걸치고 개울을 건너갔다. 그런 다음 검은 숲속으로 이어지는 희미한 한 길로 들어섰다. 모든 것이 다 신비스럽고 가슴이 두근거리게 해서 골드문트는 마음이 흡족해졌다. 근처 숲에는 이미 또 한 명의 친구인 콜라트가 기다리고 있었다. 한참 기다리고 있으니까 또 한 명이 요란한 발소리를 내며 달려왔다. 키가 큰 에버하르트였다. 4명의 소년들은 숲을 빠져나갔다. 머리 위에서 밤새들이 파다닥 소리를 내고 조용한 구름 사이로 밝고 축축하게 빛나는 밤하늘에는 별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콜라트는 호들갑을 떨며 익사를 부렸고 가끔씩 다른 친구들도 함께 따라 웃었다. 불안하면서도 축제 같은 밤의 느낌이 그들을 감쌌다. 가슴이 두근두근 고동치고 있었다. 약 1시간쯤 지나자 숲 저쪽에 있는 마을이 눈에 들어왔다. 마을 사람들은 이미 모두 잠들어 있는 것 같았고 까만 용마루와 대들보 사이에서 조금씩 들이내밀고 있는 나지막한 밭곡널이 어슴풀의 빛을 던지고 있을 뿐 아무 곳에도 불빛은 없었다. 아돌프가 앞장서 걸어갔다. 그들은 아무 말도 없이 살금살금 몇 집을 돌아서 울타리를 넘고 정원으로 들어가 화단의 부드러운 흙을 밟고 어느 집의 벽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아돌프가 창문을 두드렸다. 대답이 없자 한참 기다리다가 다시 한번 두드렸다. 그러자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불빛이 환히 비치며 창문이 열렸다. 열린 창문을 통해 소년들은 차례로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고는 검은 굴뚝이 있는 흙바닥 부엌으로 들어갔다.
부뚜막 위에 놓인 조그만 석유 등잔의 가냘픈 불이 바람에 흔들리며 타오르고 있었다. 거기에 한 처녀가 서 있었다. 농가의 하녀인 듯한 빼빼마른 그 처녀가 침입자들과 돌아가며 악수를 나누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또 한 명의 처녀가 얼굴을 내밀었다. 까맣고 긴 머리를 따은 앳돼 보이는 처녀였다. 아돌프가 선물을 내밀었다. 수도원에서 가지고 온 흰빵 반 조각과 무엇인가를 싼 종이 봉지였다. 골드문트는 그것이 몰래 가지고 온 향료거나 아니면 성당의 양초대거나 비슷한 종류의 물건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머리를 따은 처녀는 등잔도 들지 않고 더듬어서 문을 빠져나가더니 한참 동안 돌아오지 않았다. 이윽고 푸른색 꽃무늬가 새겨진 항아리를 들고 와서 콜라트에게 내밀었다. 콜라트는 그것을 한 모금 마시고 다음 사람에게로 넘겼다. 네 사람 모두 그것을 마셨다. 독한 사과주였다. 조그만 등잔불 밑에서 그들은 모두 자리를 잡았다. 두 명의 처녀는 딱딱하고 조그만 의자 위에 앉고 학생들은 처녀들을 삥 둘러싸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들은 소곤소곤 이야기를 하면서 가끔씩 사과주를 마셨다. 아돌프와 콜라트가 이야기를 계속 이끌어 나갔다. 가끔 한 친구가 일어서서 말라깽이 처녀의 머리카락과 목덜미를 어루만지며 귀에다 대고 무슨 말인가 속삭였다. 조그만 처녀에게는 가까이 가지 않았다. 아마 키가 큰 처녀는 하녀이고 예쁘장한 조그만 처녀가 이 집의 딸일 것이라고 골드문트는 짐작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은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그는 앞으로 2번 다시 이런 곳엔 오지 않을 테니까 말이다. 한밤중에 몰래 빠져나와 숲속을 거닌다는 것은 멋있고 신기하고 자극적이어서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하고 더구나 신비스럽기까지 했다. 그러면서도 위험하지는 않았다. 또한 그것은 그다지 양심의 가책이 되지 않았다. 비록 금지된 일이었지만, 하지만 밤에 처녀들을 방문한다는 것은 단순히 규칙을 어기는 것을 넘어서 죄악이라고까지 느껴졌다. 물론 다른 친구들에게는 약간 샛길로 빠진 것에 불과하지만 신부의 생활은 금욕이 천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에게 있어 처녀들과 희롱은 허용될 수 없는 일이었다. 아니, 이제 2번 다시는 같이 오지 않으리라. 하잘것없이 초라한 부엌에 달린 등불 밑의 어둠 속에서 불안에 쌓인 그의 가슴은 몹시 두근거리고 있었다. 그의 친구들은 처녀의 앞에서 영웅이라도 된 듯이 젠체하고 틈틈이 라틴어 수거를 인용해가면서 신바람 난 듯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 모두는 하녀에게 호감을 사고 있는 듯 가끔씩 하녀에게로 다가가 서투르고 짤막한 애무를 보내고 있었는데 그중 가장 심하다는 것은 수줍은 키스 정도였다. 그들은 어느 선까지의 행동이 허락되어 있는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모든 이야기를 귓속말로 해야 했기 때문에 이 장면은 사실 어느 정도 익살스런 데가 있었다. 하지만 골드문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가만히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조그만 등장의 불빛을 바라보며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가끔씩 무엇을 바라는 듯한 곁눈질로 다른 사람들이 주고받는 애정 행위 한 토막을 잡아내곤 할 뿐이었다. 그는 가만히 앞만 쳐다보았다. 긴장으로 온몸이 굳어졌다. 긴 머리카락을 들이운 앳된 소녀를 보고 싶어 못 견딜 지경이었으나 그래서는 안 된다고 자신에게 명령했다. 그러나 그의 의지가 일시에 풀려 그의 눈초리가 그윽하고 고요한 처녀의 얼굴을 향해 쏠려질 때마다 처녀의 까만 눈동자가 어김없이 그의 얼굴을 향해 있음을 알았다. 처녀는 매혹된 듯이 바라보았다. 1시간쯤 지났을까 골드문트에게 이 1시간은 난생 처음 느껴보는 긴 시간이었다. 그들의 대화도 애정 행위도 다 지쳐서 고요해졌다. 모두들 얼마 동안 난처한 듯 앉아 있었다. 에버하르트가 하품을 하기 시작하자 하녀가 그만 가보라고 재촉했다. 모두들 일어나서 하녀와 악수를 나누었다. 골드문트는 맨 마지막으로 악수를 했다. 그 다음에는 앳된 처녀와 악수를 나누기 시작했는데 골드문트는 이번에도 맨 마지막으로 악수를 했다. 이어 제일 앞서 콜라트가 먼저 창에서 바깥으로 뛰어내렸고 그 뒤를 에버하르트와 아돌프가 뒤따랐다. 골드문트가 뛰어내리려 할 때 누군가가 그의 어깨를 붙잡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그는 멈출 수가 없었다. 바깥으로 뛰어내려서야 그는 비로소 주저하면서 뒤를 돌아보았다.
창문에서 앳된 소녀가 상반신을 내밀고 쳐다보고 있었다. 골드문트. 소녀가 속삭였다. 그는 걸음을 멈추었다. 또 오실 거죠? 소녀가 물었다. 수줍은 그 목소리는 너무 작아 입김에 지나지 않았다. 골드문트는 머리를 저었다. 소녀는 두 손을 뻗쳐 그의 머리를 잡았다. 관자놀이에 닿은 그녀의 조그만 두 손에서 따스함이 느껴졌다. 소녀는 까만 그 눈이 눈 바로 앞에 닿을 때까지 허리를 굽혔다. 또 오세요. 소녀가 속삭였다. 소녀의 입술이 그의 입술에 가볍게 닿았다. 그는 재빨리 다른 친구들의 뒤를 따라 조그만 정원을 지났다. 그러다가 화단의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다. 축축한 흙냄새와 거름 냄새를 맡았다. 장미꽃 덩굴에 찔려 손가락에 상처가 났으나 울타리를 넘어 다른 친구들과 함께 마을을 빠져나와 숲으로 향했다. 절대로 다시 오지 않으리라. 그의 의지는 명령하듯 말했다. 내일 또 와요. 그의 가슴은 흐느껴 울듯 애원했다. 밤놀이꾼들은 아무한테도 들키지 않고 마리아브론으로 되돌아왔다. 개울을 건너고 물방앗간을 지나 보리수가 우거진 마당을 거친 다음 지붕을 넘어 조그만 기둥으로 이어져 있는 창문을 통해 침실로 들어갔다. 다음 날 아침 키다리 에버하르트는 몇 대 얻어맞고서야 겨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만큼 곤히 잠이 들었던 것이다. 아침 미사와 아침 식사 수업에 그 누구도 늦은 사람은 없었다. 그런데 골드문트의 안색이 말이 아니었으므로 마르틴 신부는 어디 아프냐고 물었다. 아돌프가 경계하는 눈초리를 그에게 던졌기 때문에 골드문트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그리스어 시간에 나르치스는 그에게서 잠시도 눈을 떼지 않았다. 나르치스는 골드문트가 병이 났을 거라고 짐작했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었다. 수업이 끝나자 나르치스는 골드문트를 불렀다. 다른 학생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하기 위해 심부름을 시켜 도서실에 보내고 그도 그의 뒤를 따라갔다. 골드문트 그가 말했다. 뭐든 널 도와줄 게 없을까? 너한테 무슨 곤란한 일이 생긴 것 같구나. 너 혹시 어디가 아픈 건 아니니? 그렇다면 널 침대에 눕게 하고 환자용 스프와 포도주 한 잔 보내주지. 오늘은 그리스어도 머리에 안 들어갔을 거야. 나르치스는 한참 동안 그의 대답을 기다렸다. 창백해진 소녀는 안절부절 못하는 시선으로 고개를 떨구었다가는 다시 들고 입술을 실룩거리며 무언가 말을 하려고 했다가는 다물어버렸다. 그러고는 갑자기 옆으로 쓰러지더니 책상에 머리를 쳐박았다. 그가 갑자기 참나무로 된 두 개의 조그만 천사의 머리 사이에 고개를 쳐박고 울음을 터뜨렸다. 나르치스는 당황하여 잠시 눈길을 딴 곳으로 돌려버렸다. 그는 한참 후에야 겨우 흐느껴 울고 있는 소년을 안아 일으켰다. 좋아, 좋아. 골드문트가 지금껏 들어볼 수 없었던 다정스런 말로 나르치스가 말했다. 좋아, 친구여, 실컷 울렴. 울고 나면 이내 좋아질 거야. 자, 앉아. 아무 말하지 않아도 좋아. 너는 오전 내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느라 무진 애를 썼어. 너의 행동은 정말 용감했었다. 자, 이제는 울어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우는 것뿐이야. 안 울어? 벌써 다 울었니? 벌써 다 나은 거야? 자, 그럼 병실로 가자. 침대에 누워 있거라. 저녁이면 씻은 듯이 낫게 될 테니까. 자, 어서. 나르치스는 학생들 방을 피해 병실로 그를 데리고 갔다. 비어있는 두 개의 침대 중에서 한 곳에 그는 누웠다. 골드문트가 옷을 벗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그는 골드문트가 아프다는 걸 교장에게 알리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 그는 또한 약속대로 스프와 포도주 한 잔을 주문해 놓았다. 수도원의 오래된 관습인 이 두 가지 은혜는 가벼운 환자들에게 좋은 호응을 받고 있었다. 골드문트는 환자용 침대에 드러누워 어지러워진 머리를 정리해 보려고 애를 썼다. 1시간 전쯤만 하더라도 오늘 그를 그다지도 피곤하게 만든 원인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을 할 수가 있었다. 머리는 텅 비고 눈은 불타는 듯 고통스럽게 했던 영혼의 아픔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밝힐 수 있었을 것이다. 어젯밤 일을 잊어버리기 위해 잠시도 쉬지 않고 힘든 노력을 계속했다. 아니, 잊어버리려고 애를 쓴 것은 어젯밤의 일 그 자체가 아니다.
그것은 또한 닫혀진 수도원에서의 어리석고도 즐거운 소풍도, 숲속에서의 방랑도, 물방앗간에 이른 거무죽죽한 물이 흐르는 개울을 건너기 위해 만든 미끌미끌한 다리도, 울타리나 창문, 골목길 등을 건너 뛰어오가던 것도 모두 아니다. 그것은 소녀의 숨결을 느끼며 듣던 말과 소녀와의 악수, 그의 입술에 닿은 소녀의 입술 감촉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또 어떤 새로운 공포, 새로운 체험이 더해졌다. 그것은 나르치스가 자기를 돌보아 준 것이다. 그 곱고 고귀한 품위를 가진 나르치스가, 울 것만 같은 가느다란 입술을 한 그 영리한 나르치스가, 자신은 그 나르치스 앞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는 나르치스 앞에서 수줍어하다가 머뭇거리다가 결국에는 울고 만 것이다. 그리스 언어 철학이나 정신적인 사나이다움과 품이 있는 스토아적 평정, 이 같은 고귀한 무기로서 그 훌륭한 인물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버리기는커녕 보잘것없이 그의 앞에서 쓰러지고 말았다. 자신은 그것을 결코 용서치 못하리라. 그리고 나르치스의 눈을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틀림없이 수치심을 느껴야만 하리라. 울고 나니 크나큰 긴장은 풀어졌다. 병실의 고요한 고독과 편한 잠자리는 썩 마음에 들었다. 절망은 반 이상이나 사라졌다. 1시간쯤 지나자 수도자가 들어와서 밀가루 스프와 빵을 먹여주었다. 거기다가 또 보통 때 같으면 명절날 이외에는 못 먹는 붉은 포도주를 마셨다. 골드문트는 실컷 먹고 나서 다시 생각에 잠겼다. 그러나 도무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얼마 동안 시간이 흐른 뒤 문이 조용히 열리며 나르치스가 들어왔다. 그때 그는 잠이 들어 있었다. 뺨에는 벌써 생기가 돌았고 나르치스는 한참 동안 사랑과 호기심과 약간의 선망의 시선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골드문트는 병을 앓고 있는 게 아니다. 이제 내일부터 포도주를 보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존재했던 장막은 이제 사라지고 그들은 친구가 되리라는 것을 확신했다. 오늘은 골드문트가 그를 필요로 하고 그의 봉사를 받고 있지만 그 자신이 약해져서 골드문트의 사랑과 도움을 필요로 할 때가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런 일이 있다면 나는 이 소년에게서 그것을 받을 수가 있으리라 하고 그는 생각했다.